저기다. 저 바위 아래를 파보거라. 가난한 약초꾼 강수의 꿈속에서 홀령의 사내가 손을 들어 어딘가를 가리켰습니다. 다음 날 강수가 그곳을 가서 파보니 과연 뿌리가 실하고 잎이 싱싱한 신비의 약초가 숨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이 있기까지 약초꾼 강수에게는 길고 긴 사연이 있었지요. 광군에게 끌려가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강수는 울부짖었습니다. 역적이라는 누명을 쓰고 끌려간 부모는 옥중에서 차례로 숨을 거두었고 홀로 남은 23세 청년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깊은 산속으로 숨어들 수밖에 없었지요. 그로부터 몇 해가 흘렀습니다. 강수는 깊은 산속에서 약초를 캐며 겨우 목숨을 이어가고 있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산속에서 차갑게 식은 시신 하나를 발견합니다. 사람들이 꺼리는 일이었으나 강수는 정성껏 시신을 묻어주고 명복을 빌어주었지요. 바로 그날 밤부터였습니다. 꿈에 그 귀신이 나타나 효험 좋은 약초가 있는 곳을 알려주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날 이후 강수의 삶은 생각지도 못한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과연 그 귀신의 정체는 무엇이며 이 기이한 인연은 어디로 흘러가게 될까요?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엄청난 힘이 됩니다. 그럼 별별 야담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조선 후기 한양에서 멀리 떨어진 깊은 산골에 움막 하나가 있었습니다. 나뭇가지와 흙으로 엮어 만든 허술한 집이었으나 그 안에는 사람 하나가 몸을 웅크리고 살아가고 있었지요. 그의 이름은 강수라 했습니다. 나이는 27, 상민 신분의 약초꾼으로 세상에 알려져 있었으나 그의 본래 내력은 전혀 달랐습니다. 강수는 한양에서 이름이 제법 알려진 집안의 외아들로 태어나 어린 시절부터 글을 배우고 예법을 익히며 자랐지요. 언젠가는 과거에 나아가 벼슬길에 오를 것이라 여겼고 부모 또한 그런 아들을 대견하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세상 일이란 언제 어떻게 뒤집어질지 알 수 없는 법이었습니다. 강수가 23 되던 해 아버지가 느닷없이 영모에 연루되었다는 죄목으로 끌려갔지요. 아버지는 끝까지 억울함을 호소했으나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고 어머니 또한 남편을 따라 옥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고문과 병이 겹치면서 부모는 차례로 옥중에서 숨을 거두었고 강수만이 가까스로 목숨을 건져 도망쳤지요. 그 뒤로 강수는 자신이 누구인지 밝히지 못한 채 살아왔습니다. 이름이 드러나면 역적의 자식으로 몰려 목숨을 잃을 것이 뻔했기에 그는 사람들의 눈을 피해 산속 깊이 숨어들었지요. 처음에는 나무 열매와 산나물로 연명하다가 차츰 약초를 알아보는 법을 익혀 그것을 캐어 장터에 내다 팔기 시작했습니다. 강수의 삶은 고데기 짝이 없었습니다. 며칠씩 굶는 날도 드물지 않았고 비가 오면 움막 안으로 물이 새어들어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기도 했지요. 그러나 그에게 굶주림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었으니 바로 과거가 들통나는 일이었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정체를 알아채기라도 하면 모든 것이 끝장이었기에 강수는 늘 고개를 숙이고 말수를 아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강수가 배운 것을 모두 잊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의 움막 한쪽에는 낡은 서책 몇 권이 놓여 있었고 강수는 틈이 날 때마다 약초의 생김새와 효능을 그 책에 기록해 두었지요. 글씨를 쓰는 손놀림이나 책장을 넘기는 몸가짐에는 어딘가 양반가자재의 흔적이 남아 있었으나 그것을 알아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밤이 깊어지면 강수는 움막 안에 작은 상을 차려놓고 홀로 제사를 올리곤 했습니다. 제대로 된 제물도 없이 물 한 그릇과 산에서 캔 나물 몇 점을 올리는 것이 전부였으나 그는 한 번도 이 일을 거르지 않았지요. 부모의 억울한 죽음을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었기에 그렇게라도 마음을 달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불효자가 아직 살아 있습니다. 강수는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가가 젖어들었으나 울음소리는 내지 않았지요. 산속에서 혼자 우는 것조차
사치라 여겼기 때문입니다. 며칠에 한 번씩 강수는 캔 약초를 짊어지고 산을 내려가 장터 끝에 있는 약방을 찾았습니다. 약방 주인 한명수는 50줄에 접어든 중인으로 수십 년째 그 자리에서 약방을 지켜온 사람이었지요. 그는 현실적이고 계산이 빨랐으나 그래도 사람의 됨됨이를 중시하는 면이 있었습니다. 강수가 약초 보따리를 풀어놓자 한명수는 그것을 한번 훑어보고는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산사내의 약초는 늘 비슷하구먼. 그러고는 값을 깎아 불렀지요. 강수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흥정을 할 처지도 그럴 마음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약방 한쪽에서 약을 다리던 소연이 슬쩍 강수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소연은 한명수의 외동딸로 나이는 22이었지요. 차분하고 조심스러운 성격의 말보다는 행동으로 마음을 드러내는 아이였습니다. 그녀는 강수의 거친 손과 깊은 눈빛에서 가난보다 더 깊은 사연이 서려 있음을 느꼈으나 입 밖으로 내지는 않았지요. 강수는 약값을 받아 품에 넣고 조용히 약방을 나섰습니다. 다시 산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그곳만이 그가 숨 쉴 수 있는 유일한 곳이었으니까요. 강수가 약방을 나선 뒤 장터에는 여느 때와 다름없는 풍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여기저기서 약초꾼들이 자리를 펴고 앉아 저마다 캐온 약초를 늘어놓았고 서로의 약초를 들어 올리며 어디서 캤느냐, 올해 산세가 어떠하냐는 이야기를 주고받았지요. 한명수는 강수가 놓고 간 약초를 다른 약초들 사이에 섞어두었습니다. 누군가 지나가다 그 약초를 가리키며 물었지요. 저 약초는 어떻소? 한명수는 손사래를 치며 대답했습니다. 그저 산에서 캔 약초일 뿐이라 별다를 것 없습니다. 아직 장터에는 강수라는 이름도 그의 약초에 대한 소문도 떠돌지 않았습니다. 모든 일은 여전히 산속에 머물러 있었고 강수 또한 세상의 눈길을 받지 못한 채 다시 산으로 돌아갔지요. 그로부터 며칠 뒤의 일이었습니다. 강수는 평소보다 더 깊은 산속으로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지요. 요즘 들어 사람들이 드나드는 곳에서는 쓸만한 약초를 찾기가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낙엽이 수북이 쌓인 산길을 한참이나 걷다 보니 해가 기울기 시작했고 강수는 돌아갈 길을 가늠하며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커다란 바위 아래쪽에 무언가 쓰러져 있는 것이 눈에 들어왔지요. 처음에는 짐승인가 싶었으나 가까이 다가가 보니 사람이었습니다. 낡은 도포를 걸친 사내가 바위에 등을 기댄 채 고개를 떨구고 있었는데 얼굴빛이 흙빛처럼 거무스름했지요. 강수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사내의 어깨를 건드려 보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이미 숨이 끊어진 지 꽤 된 듯 했지요. 강수는 한동안 그 자리에 멈춰서서 사내의 얼굴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누군지 알 수 없었으나 이렇게 깊은 산속에서 홀로 숨을 거두었다는 것만으로도 그 사연이 기구하리라 짐작되었지요. 보통 사람이라면 이런 광경을 마주하면 슬그머니 자리를 피했을 것입니다. 산속에서 시신을 건드리는 것은 꺼림칙한 일이었고 자칫 귀찮은 일에 휘말릴 수도 있었으니까요. 그러나 강수는 발걸음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자신 또한 언젠가는 이렇게 이름 없이 죽어갈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강수는 주변을 살펴 평평한 땅을 찾아낸 뒤 허리춤에 차고 다니던 호미를 꺼내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약초 뿌리를 캐는 데나 쓰이는 작은 호미로는 사람 하나 눕힐 구덩이를 파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지요. 강수는 호미로 흙을 긁어내다가 이내 맨손까지 보태야 했습니다. 손톱 사이로 흙이 파고들고 손바닥이 까져 피가 배어났으나 강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해가 완전히 지고 어둠이 내려앉을 무렵에야 사람 하나를 눕힐 만한 구덩이가 만들어졌지요. 강수는 사내의 시신을 조심스럽게 옮겨 파놓은 구덩이 안에 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흙을 덮은 뒤 그 위에 돌을 쌓아 올리고 나뭇가지를 가지런히 얹어 무덤의 형태를 갖추어 주었지요. 비록 제대로 된 봉부는 아니었으나 이름 모를 망자에게 강수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예우였습니다. 모든 일을 마친 뒤
강수는 품에서 작은 보자기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아침에 지어둔 밥이 조금 남아 있었지요. 원래는 산에서 먹으려고 챙겨온 것이었으나 강수는 그것을 무덤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근처 계곡에서 물을 끼러다가 나뭇잎으로 만든 그릇에 담아 밤 옆에 함께 놓았지요. 강수는 무덤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두 손을 가지런히 모은 뒤 이름 모를 망자의 명복을 빌어주었습니다. 누구신지는 모르겠으나 부디 좋은 곳으로 가십시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습니다. 진심이 담긴 말이었지요. 강수 자신도 부모의 장례를 제대로 치르지 못한 한이 있었기에 이름 모르리의 죽음 앞에서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다가 강수는 일어섰습니다. 이미 밤이 깊어 움막까지 돌아가기는 어려웠으므로 그는 무덤에서 조금 떨어진 바위 밑에서 밤을 새우기로 했지요. 등을 바위에 기대고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니 별이 총총했습니다. 그날 밤 강수는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한 사내가 그의 앞에 서 있었지요. 얼굴은 흐릿하여 누구인지 알아볼 수 없었으나 그 사내가 낮에 묻어준 이라는 것만은 느낌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사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손을 들어 어딘가를 가리킬 뿐이었지요. 강수가 잠에서 깨어났을 때는 이미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었고 가슴이 묘하게 두근거렸지요. 꿈이 하도 생생하여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다가 강수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아직은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작은 정성이 훗날 모든 인연의 시작이 될 줄은 강수 자신도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었지요. 꿈에서 본 광경이 자꾸만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흐릿한 얼굴의 사내가 손을 들어 어딘가를 가리키던 모습이 눈앞에 아른거렸지요. 강수는 밤새 기대어 있던 바위에서 몸을 일으켜 무덤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몇 발자국 되지 않는 거리에 어제 돌과 나뭇가지로 정성껏 갖추어 놓은 무덤이 아침 햇살 아래 고요히 놓여 있었지요. 강수는 무덤 앞에 잠시 멈춰서서 고개를 숙여 예를 표한 뒤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그때 무덤가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무언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약초 한 뿌리가 외따로 돋아 있었지요. 강수는 천천히 다가가 그 약초를 살펴보았습니다. 잎의 생김새와 줄기의 빛깔로 보아 효험이 꽤 좋은 약초임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강수는 한동안 그 약초를 내려다보다가 손을 거두었습니다. 가난한 몸이라 약초 한 뿌리가 아쉬운 상황이었지만 이것마저 캐어가면 산과 묻힌 이를 함께 거스르는 일이라 여겼기 때문이지요. 어제 정성껏 무덤을 만들어주고는 오늘 바로 그 곁에 약초를 캐어간다면 그것은 진심이 아니라 욕심이 될 터였습니다. 그냥 두고 가는 것이 도리일 게다. 강수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몸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약초를 그대로 둔 채 산을 내려왔지요. 강수는 알지 못했으나 그 모습을 지켜보는 눈이 있었습니다. 바로 강수가 어제 묻어준 죽은 이의 너희였지요. 홀령은 자신을 묻어준 사내가 욕심을 부리지 않고 돌아서는 것을 보았습니다. 죽은 이의 곁에서 이득을 취하지 않으려는 그 마음가짐이 홀령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홀령은 비로소 이 사내를 돕기로 결심했지요. 그날 밤 강수는 또다시 꿈을 꾸었습니다. 이번에도 그 사내가 나타났으나 어제와는 조금 달랐지요. 사내는 여전히 말이 없었으나 이번에는 땅을 가리키지 않고 강수의 눈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 속에서 강수는 묘한 따스함을 느꼈지요. 마치 고맙다는 말을 눈으로 전하는 것 같았습니다. 꿈에서 깨어난 강수는 한동안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분명 꿈일 뿐인데 어째서 이토록 생생한 것인지 알 수 없었지요. 그러나 이상하게도 두렵거나 꺼림칙한 느낌은 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 한구석이 편안해지는 듯 했지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강수는 여느 때처럼 산에 올라 약초를 캐기 시작했지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평소에는 쓸만한 약초를 찾으려면 반나절은 헤매야 했는데 오늘은 유독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좋은 약초들이 눈에 띄었지요. 처음에는 우연이려니 했습니다. 그러나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마찬가지였지요. 강수가 어느 방향으로 걸어가면 그쪽에 약초가 있었고 어느 바위 밑을 들여다보면 그 아래에 뿌리 좋은 약초가 숨어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미리 길을 터놓고 이끌어주는 것만 같았지요. 강수는 점점 이상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분명 산세가 달라진 것도 아니고 자신의 눈이 갑자기 밝아진 것도 아닌데 어째서 이리도 약초가 잘 보이는 것인지 알 수 없었지요. 문득 꿈에서 보았던 사내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설마 그것 때문인가? 강수는 고개를 저으며 그 생각을 떨쳐내려 했습니다. 귀신이니 홀령이니 하는 것은 믿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도 달리 설명할 길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강수는 그날 캔 약초를 정리하다가 문득 손을 멈추었습니다. 보따리 안에 담긴 약초의 양이 예전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많았지요. 게다가 하나같이 뿌리가 실하고 잎이 싱싱했습니다. 이 정도 약초라면 약방에서도 죗값을 쳐줄 터였지요. 강수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무덤이 있는 쪽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당신이 도와주시는 것이라면 저는 그 은혜를 헛되이 쓰지 않겠습니다. 아무도 듣는 이 없는 움막 안에서 강수는 낮은 목소리로 그렇게 말했지요. 대답은 없었으나 강수는 어딘가에서 자신의 말을 듣고 있는 이가 있으리라 느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강수는 약초 보따리를 짊어지고 장터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무언가 달라질 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지요. 강수가 약방 문을 열고 들어서자 한명수는 평소처럼 퉁명스러운 눈길로 그를 맞았습니다. 그러나 강수가 보따리를 풀어 약초를 늘어놓자 한명수의 표정이 달라졌지요. 이게 전부 내가 캔 것이냐? 한명수는 약초를 하나하나 집어들며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뿌리에 굵기며 잎의 싱싱함이 예사롭지 않았지요. 오랜 세월 약방을 지켜온 그의 눈에도 이 정도 약초는 흔히 볼 수 있는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강수는 짧게 대답했지요. 한명수는 한참 동안 약초를 살피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다. 이번에는 제값을 쳐주마. 강수는 예전보다 훨씬 많은 돈을 손에 쥐고 약방을 나섰습니다. 그의 뒷모습을 지켜보던 소연이 아버지에게 물었지요. 아버지, 저 사람 약초가 달라진 것 같지 않으세요? 한명수는 턱을 쓸어내리며 대답했습니다. 눈썰미가 있구나. 나도 그게 이상하다. 저런 약초는 아무나 캘 수 있는 게 아닌데. 소연은 강수가 사라진 쪽을 한참이나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거친 손과 깊은 눈빛 속에 서린 사연이 문득 궁금해졌지요. 그날 이후로 강수의 약초는 점점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약방 안에서만 오가던 이야기가 차츰 장터로 퍼져나갔지요.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저 산사내가 캐오는 약초는 유난히 약효가 좋다고 하던데 얘기 들었어? 도대체 어디서 그런 약초들을 구해오는 거지? 강수는 그런 소문에 개의치 않고 여전히 산을 오르내렸습니다. 그러나 그를 지켜보는 눈이 하나 더 있었으니 바로 떠돌이 약초꾼 길찬이었지요. 길찬은 34세 사내로 체구가 크고 말투가 거친 자였습니다. 그는 약초를 사람의 병을 낫게 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벌어들이는 물건으로만 여겼지요. 강수의 약초가 좋은 값에 팔린다는 소문을 들은 뒤로 그는 강수의 뒤를 슬금슬금 밟기 시작했습니다. 저놈이 대체 어디서 저런 약초를 캐오는 거지? 길차는 강수가 산에 오를 때마다 멀찍이 따라붙었지요. 그러나 아무리 눈을 부릅뜨고 살펴도 강수가 약초를 캐는 자리에서 특별한 것을 발견할 수는 없었습니다. 강수는 그저 산길을 걷다가 문득 발걸음을 멈추고 어느 약초 앞에 쪼그려 앉을 뿐이었지요. 길차는 이를 갈았습니다. 분명 뭔가 비결이 있을 텐데. 그는 강수가 캐고 간 자리를 뒤져보기도 하고 비슷한 곳에서 약초를 캐보기도 했지요. 그러나 그가 캔 약초는 강수의 것과는 비교도 되지 않았습니다. 같은 산에서 캔 약초인데도
효험이 달랐던 것입니다. 한편 강수는 자신을 따라다니는 자가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굳이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약초를 잘 캘 수 있는 것은 단순히 좋은 약초가 있는 자리를 알아서가 아니기 때문이었지요. 홀령의 도움으로 그는 약초의 기운이 가장 충만하게 차오르는 때를 느낄 수 있게 되었고 바로 그 순간에 캐야만 최고의 효험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누군가 뒤를 밟아 같은 자리를 찾아낸다 한들 약초를 캐는 때를 모르면 아무 소용이 없는 일이었지요. 어느 날 약방에 급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이웃 마을에 사는 안악이 어린아이를 등에 업고 헐레벌떡 뛰어들어왔지요. 아이가 열이 펄펄 끓습니다. 제발 약 좀 지어주세요. 제발요. 한명수가 아이를 살펴보니 상태가 좋지 않았습니다. 열이 높아 온몸이 불덩이처럼 달아올라 있었지요. 한명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열을 내릴 약재가 마땅치가 않구먼. 있는 것으로 약을 지어보겠으나 장담은 못하겠네. 그때 소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 산사내가 두고 간 약초가 있잖아요. 그것으로 다려보면 어떨까요? 한명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지요. 마땅한 약재가 없는 마당에 달리 방도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소연은 강수가 며칠 전에 가져온 약초를 꺼내 정성껏 다리기 시작했습니다. 약이 끓기 시작하자 방 안에 깊고 맑은 향이 퍼졌지요. 그 향기가 어찌나 그윽한지 한명수마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이상하구나. 같은 약초인데 향이 어찌 이리 다를 수가 있는 건지. 그 순간 아무도 알지 못하는 곳에서 홀령이 고통스러운 기억에 휩싸이고 있었습니다. 바람을 타고 퍼져나간 약초의 향이 죽기 직전에 그의 기억을 건드린 것이지요. 손에 닿지 못한 채 멀어져 가던 약 한 첩의 기억이 홀령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한편 약방에서는 소연이 약초를 다 달인 후 아픈 아이에게 먹이자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불덩이처럼 달아올랐던 열이 서서히 내려가기 시작했고 거칠던 숨소리도 점차 고르게 가라앉았지요. 아이 엄마는 아이를 꼭 껴안은 채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한명수는 아이의 이마를 짚어보며 고개를 끄덕였지요. 열이 확실히 내린 것을 확인한 그의 얼굴에도 안도의 빛이 스쳤습니다. 다행이구먼. 이 약초가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네. 소연은 아이의 얼굴에 다시 혈색이 돌아오는 것을 보며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그리고 문득 그 약초를 가져온 강수의 얼굴이 떠올랐지요. 어디서 저런 약초를 구해오는 것일까? 그 사내의 정체가 더욱 궁금해졌습니다. 아이의 병이 나았다는 소문은 삽시간에 장터로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입을 모아 말했지요. 한명순의 약방에서 죽어가던 아이를 살렸다던데 그 약이 어찌나 신통한지 먹자마자 열이 내렸다지 않나? 소문이 퍼지면서 강수의 약초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습니다. 이제 장터에서는 강수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지요. 한명수도 강수를 대하는 태도가 예전과는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자네 약초는 다른 것과 뭔가 다르네. 앞으로도 좋은 것이 있으면 내게 먼저 가져오게. 강수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지요. 그의 마음속에는 산속에 묻힌 홀령에 대한 고마움이 가득했습니다. 한편 홀령은 그날 이후로 강수를 더욱 세심하게 도왔습니다. 강수가 산길을 걸을 때면 홀령은 그의 곁에서 함께 움직이며 약초의 기운이 가장 충만해지는 순간을 알려주었지요. 어떤 약초 앞에서는 강수의 발걸음이 저절로 멈추게 했고 아직 기운이 덜 찬 약초 앞에서는 마음이 차분하게 가라앉아 그냥 지나치게 만들었습니다. 마치 약초 스스로가 지금이 나를 캘 때라고 속삭이는 것처럼 강수는 온몸으로 그 신호를 느낄 수 있게 된 것이지요. 그러나 홀령에게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약향을 맡은 뒤로 잊혀졌던 기억의 조각들이 하나둘 떠오르기 시작한 것이지요. 처음에는 흐릿한 장면들이었습니다. 비 오는 날의 내의원들, 누군가의 다급한 목소리, 손에 닿지 못한 채 멀어져 가던 약 한 첩. 그 기억들은 아직 온전한 모습을 갖추지 못했으나 홀령의 마음속에 무언가가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이 약이구나. 내가 먹지 못해 죽은 바로 그 약. 홀령은 비로소 자신이 왜 죽었는지를 조금씩 떠올리기 시작했지요. 그러나 아직은 모든 것이 흐릿했습니다. 자신이 누구였는지, 왜 산속에서 죽어야 했는지 그 기억은 여전히 안개 속에 가려져 있었지요. 같은 무렵 장사치 약초꾼 길찬은 강수의 약초에서 심상치 않은 기운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평소 장터에서 맡아오던 약초와는 분명히 다른 무언가가 있었지요. 길찬은 강수가 내다 판 약초를 손에 들고 한참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이놈의 약초에는 분명 뭔가 비밀이 있어. 길찬의 눈에 비친 것은 사람을 살리는 약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본 것은 오직 돈이었지요. 만약 강수처럼 좋은 약초를 캘 수만 있다면 큰 돈을 벌어들일 수 있을 터였습니다. 길찬은 더욱 집요하게 강수의 뒤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산에 오를 때도 장터에 내려올 때도 한시도 눈을 떼지 않았지요. 그러나 아무리 살펴보아도 강수의 비결을 알아낼 수는 없었습니다. 강수는 그저 산길을 걷다가 문득 멈추어 서서 약초를 캘 뿐이었지요. 저놈은 대체 어떻게 저리 좋은 것만 골라 캐는 거지? 길찬은 이를 갈며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시기와 탐욕이 점점 자라나고 있었지요. 어느 날 밤 길찬은 강수가 잠든 사이 그의 움막 근처를 어슬렁거렸습니다. 혹시 무언가 단서가 될 만한 것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였지요. 그때 움막 안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길찬은 조심스럽게 다가가 틈새로 안을 엿보았지요. 강수는 낡은 서책을 펼쳐놓고 무언가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그 손놀림이 어찌나 능숙한지 길찬은 그것을 보고 고개를 갸웃거렸지요. 저놈이 글을 쓸 줄 안다고? 산에서 약초나 캐는 놈이? 길찬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저 서책에 무언가 비밀이 담겨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지요. 그날 밤 강수는 깊은 잠 속에서 또다시 꿈을 꾸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꿈은 전과 달랐지요. 홀령이 손짓으로 무언가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강수의 눈앞에 두 글자가 또렷하게 떠올랐습니다. 바뀐 기록. 강수는 화들짝 놀라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온몸에 식은땀이 흥건했지요. 바뀐 기록이라니 그것이 대체 무슨 뜻인가? 강수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다가 문득 부모의 일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가 영모에 연루되었다는 죄목으로 끌려간 것은 서너 해 전의 일이었지요. 23 되던 해 갑자기 광군이 들이닥쳐 아버지를 묶어갔습니다. 아버지는 끝까지 억울함을 호소했으나 관가에서는 기록에 이름이 올라 있으니 어쩔 도리가 없다며 고개를 저었지요. 기록, 그 한 장의 기록 때문에 아버지는 역적이 되었고 어머니는 옥중에서 돌아가셨으며 강수는 산속으로 숨어들어야 했습니다. 설마 그 기록이 조작된 것이란 말인가? 강수는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부모의 억울한 죽음에는 누군가의 간악한 음모가 숨어 있다는 뜻이었지요. 강수의 가슴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홀령이 또 한 번 강수의 꿈에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말없이 강수를 바라보기만 했지요. 그러나 그 눈빛 속에는 무언가를 전하려는 간절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마치 자신의 기억이 깨어나고 있으니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 말하는 것 같았지요. 강수는 홀령의 도움이 단순한 은혜가 아니라 어떤 사명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귀신이 살아있는 사람을 돕는 데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을 터였지요. 며칠 뒤 강수는 약초를 들고 약방을 찾았습니다. 소연이 그를 맞으며 조심스럽게 말했지요. 저번에 가져오신 약초 덕분에 죽어가던 아이가 살았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강수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제가 한 일이 아닙니다. 산이 내어준 것이지요. 소연은 그 말뜻을 다 알아듣지는 못했으나 강수의 눈빛에서 깊은 겸손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문득 용기를 내어 물었지요.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여쭤봐도 될까요? 어찌하여 산속에서 혼자 사시는 겁니까? 강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사연이 있습니다. 더는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소연은 더 묻지 않았지요.
그러나 그녀의 눈빛에는 강수를 향한 믿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강수를 의심하지 않는 그 마음이 강수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지요. 사람을 살린 약은 결국 진실도 살릴 겁니다. 소연이 나직이 말했습니다. 강수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지요. 마치 자신의 마음속을 들여다본 것 같은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강수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숨어 살지 않겠다고, 언젠가는 부모의 누명을 벗기고 바르게 살겠다고 마음먹었지요. 이 결심이 홀령에게도 전해졌는지 그날 밤 홀령의 기억이 마침내 완전히 깨어났습니다. 홀령은 자신이 누구였는지를 떠올렸습니다. 그는 생전에 내의원에서 의안을 베껴 보관하던 선비였지요. 서너 해 전 어느 날 그는 우연히 영모 사건의 기록이 조작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누군가 멀쩡한 사람의 이름을 역적 명단에 올려놓는 것을 본 것이지요. 그는 그 기록에 적힌 이름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홀령은 살아생전 그 사실을 의금부에 알리려 했으나 오히려 입막음을 당해 산으로 내쳐졌지요. 그 후 산속을 떠돌다 병을 얻었으나 약 한 척 구하지 못한 채 숨을 거두었고 그렇게 이름 없는 시신으로 산속에 버려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강수를 돕기 시작한 뒤 홀령은 이상한 것을 보았지요. 강수가 밤마다 움막에서 홀로 제사를 올리며 부모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본 것입니다. 그 이름을 듣는 순간 홀령은 섬뜩한 깨달음을 얻었지요. 강수가 부르는 이름이 바로 그날 조작된 기록에 적혀 있던 그 이름이었던 것입니다. 홀령은 비로소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을 묻어준 사내가 바로 그 조작된 기록의 피해자라는 것을, 그리고 자신이 이 사내를 도와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말이지요. 한편 홀령의 기억이 완전히 깨어난 그날, 욕심에 눈이 먼 약초꾼 길찬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강수가 장터에 약초를 내다 팔러 간 사이 길찬은 빈 움막 안으로 슬그머니 들어갔지요. 길찬은 주위를 두리번거리다가 한쪽 구석에 놓인 낡은 서책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강수가 밤마다 무언가를 기록하던 그 책이었지요. 길찬은 재빨리 서책을 품에 넣고 움막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날 저녁 장터에서 돌아온 강수는 서책이 사라진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 안에는 약초의 효능을 기록한 것뿐 아니라 강수 집안의 내력과 부모에 대한 기록도 함께 담겨 있었지요. 강수의 얼굴이 창백하게 굳었습니다. 도대체 누가 서책을 가져간 것이지? 강수는 움막 주변을 살펴보았으나 아무런 흔적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때 문득 며칠 전부터 느꼈던 인기척이 떠올랐지요. 누군가 자신을 따라다니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것이 후회되었습니다. 며칠 뒤 길찬이 강수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는 능글맞은 웃음을 띠며 말했지요. 자네가 역적의 자식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네. 이 서책에 다 적혀 있더군. 강수의 눈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무엇을 원하는 것이냐? 길찬은 손바닥을 비비며 대답했지요. 간단하네. 자네가 약초를 캐는 비결을 알려주게. 그러면 이 서책은 돌려주고 자네의 정체도 입 밖에 내지 않겠네. 강수는 한동안 말없이 길찬을 바라보았습니다. 도망칠 수도 있었지요. 그러나 강수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기로 마음먹은 터였습니다. 비결 같은 것은 없다. 그리고 나는 더 이상은 숨어 살지 않겠다. 강수의 단호한 대답에 길찬의 얼굴이 일그러졌지요. 좋다. 그렇다면 관가에 고해 바치겠네. 역적의 자식이 숨어 살고 있다고 말이야. 길찬은 서책을 흔들어 보이며 자리를 떴습니다. 강수는 그 뒷모습을 지켜보며 주먹을 불끈 쥐었지요.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강수는 약방을 찾아갔습니다. 한명수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기로 한 것이지요. 사실 저는 영모 누명을 쓴 집안의 자식입니다. 부모님은 억울하게 돌아가셨고 저는 산속에 숨어 살아왔습니다. 한명수는 한참 동안 강수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지요. 자네의 글씨와 말투를 보며 진작 느꼈네. 이 사내는 산에서 난 사람이 아니라고 말이야. 강수는 놀라 눈을 들었습니다. 한명수가 말을 이었지요.
자네 약초가 사람을 살렸네. 그것만으로도 자네가 어떤 사람인지는 알 수 있네. 내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으면 돕겠네. 한명수는 오래전부터 조정의 의원들과 안면이 있었습니다. 그의 약방이 좋은 약재로 이름이 나 있었기에 내의원에서도 간혹 약재를 구해가곤 했지요. 한명수는 강수의 사연과 효험 좋은 약초 이야기를 조정에 전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 뒤로 소문은 입에서 입으로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처음에는 장터 안에서만 오가던 이야기였지요. 한명순의 약방에 죽어가던 아이를 살린 신기한 약초가 있다더라. 그 약초를 캐온 산사내가 있는데 보통 사람이 아니래 하는 소문이 사람들 사이에 떠돌기 시작했습니다. 장터의 소문은 곧 읍내로 퍼졌고 읍내의 소문은 다시 한양으로 올라갔지요. 마침 그 무렵 궁궐 안에서는 귀한 분이 병환으로 누워 계셨는데 마땅한 약재를 구하지 못해 애를 태우던 중이었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산골에서 기이한 약초로 사람을 살린 약초꾼이 있다는 이야기를 전했지요. 이 이야기가 마침내 궁궐 안에 내의원까지 닿았습니다. 내의원 최고 수장인 윤희감은 평소 허황된 소문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는 사람이었으나 이번만큼은 달랐지요. 여러 경로로 같은 이야기가 들려왔고 실제로 약을 먹고 나은 사람들이 있다는 확인까지 되었기 때문입니다. 윤희감은 마침내 그 약초꾼을 한양으로 불러들이기로 결정했습니다. 강수가 한양으로 떠나기 전날 밤 약방에 들른 강수에게 소연이 말없이 행장을 챙겨 건네주었습니다. 보자기 안에는 마른 약초와 먹을 것이 정갈하게 담겨 있었지요. 무사히 다녀오십시오. 소연의 목소리는 낮았으나 그 안에 담긴 마음은 깊었습니다. 강수는 고개를 숙여 감사를 전했지요. 다음 날 이른 아침 강수는 한양을 향해 길을 나섰습니다. 산속에 숨어 살던 약초꾼이 조정으로 향하는 것이지요. 그의 앞에는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았으나 강수의 발걸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강수가 한양에 도착한 것은 길을 떠난 지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궁궐 앞에 다다르니 이미 내의원에서 사람이 나와 기다리고 있었지요. 강수는 안내를 받아 내의원으로 들어갔습니다. 내의원 안은 약 냄새가 은은하게 퍼져 있었고 곳곳에 약재가 담긴 항아리와 서책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지요. 그 한가운데에 엄정한 얼굴의 노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바로 내의원 최고 수장 윤희감이었지요. 윤희감은 강수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누더기에 가까운 옷차림이었으나 눈빛만은 흐트러지지 않은 강수였지요. 너가 그 약초꾼이더냐? 그렇습니다. 강수가 짧게 대답하자 윤희감이 말했지요. 가져온 약초를 보이거라. 강수는 보따리를 풀어 약초를 늘어놓았습니다. 윤희감은 약초를 하나하나 집어들고 살펴보았지요. 뿌리의 굵기, 잎의 빛깔, 줄기의 탄력까지 꼼꼼히 확인한 그의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이 약초들은 하나같이 기운이 가장 충만할 때 캔 것이오구나. 어떻게 이런 것들만 골라 캘 수 있었느냐? 강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죽은 이를 공경했더니 산이 길을 내주었습니다. 윤희감의 눈썹이 꿈틀했지요. 그 말뜻을 다 알아듣지는 못했으나 이 사내가 범상치 않은 근본을 가졌음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윤희감은 강수에게 글을 써보라 했지요. 강수가 붓을 들어 몇 자를 쓰자 윤희감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 글씨는 어디서 배운 것이더냐? 산에서 약초나 캐던 자의 글씨가 아니로구나. 강수는 더 이상 숨기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부모가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그리고 산속에서 어떤 일을 겪었는지를 모두 털어놓았지요. 바로 그때 밖에서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포졸들이 누군가를 끌고 들어온 것이지요. 다름 아닌 길찬이었습니다. 그는 강수의 서책을 들고 관가의 고에 바치려다가 오히려 붙잡힌 것이었지요. 이놈이 훔친 물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포졸이 서책을 윤희감에게 바쳤습니다. 윤희감은 서책을 펼쳐보다가 눈을 크게 떴지요. 그 안에는 강수 집안의 내력뿐 아니라 부모가 영모에 연루된 경위까지 적혀 있었습니다.
윤희감은 곧바로 조정의 옛 기록을 가져오게 했습니다. 선어회 전 영모 사건의 기록과 강수가 적어놓은 내용을 대조해보니 이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지요. 기록의 글씨체가 중간에 바뀌어 있었고 강수 아버지의 이름이 들어간 부분만 유독 먹빛이 달랐습니다. 이 기록은 조작된 것이구나. 윤희감이 엄중한 목소리로 말했지요. 그는 즉시 이 사실을 조정에 보고했고 관련자들을 추궁한 끝에 마침내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강수의 아버지는 누군가의 모함으로 역적 명단에 이름이 올려진 것이었지요. 그 배후에는 강수 집안의 재산을 노린 자들이 있었습니다. 길차는 서책을 훔친 죄와 함께 그동안 효험없는 약초를 속여 판 죄까지 드러나 엄한 벌을 받게 되었지요. 탐욕이 결국 스스로를 망하게 한 것입니다. 강수 부모의 누명이 벗겨지고 강수는 마침내 신분을 회복했습니다. 윤희감은 강수를 불러 말했지요. 자네의 약초는 사람을 살렸고 자네의 정성은 진실을 밝혔네. 내의원에서 산약을 맡아보지 않겠나. 강수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과분한 말씀이십니다. 복수보다는 사람을 살리는 길을 걷고 싶습니다. 윤희감은 그 대답에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지요. 모든 일이 끝난 뒤 강수는 다시 홀로 산에 올랐습니다. 그가 멈춘 곳은 한때 이름 없이 묻혔던 무덤 앞이었지요. 이번에는 예전처럼 밥 한 그릇이 아니었습니다. 강수는 재물을 정성껏 차려 상을 올리고 향을 피운 뒤 깊이 절을 올렸지요. 당신 덕분에 부모님의 한을 풀었습니다. 이 은혜를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바람이 한 줄기 불어왔으나 대답은 없었지요. 홀령은 자신의 할 일을 다 마치고 이미 편히 떠난 듯 했습니다. 그 뒤로 강수는 내의원에서 산약을 맡아보았습니다. 궁궐 안 높으신 분들의 병안에 쓰일 약초를 구하는 것이 그의 일이었지요. 그리고 얼마 뒤 강수는 소연과 혼례를 올렸습니다. 강수는 늘 이렇게 말했지요. 목숨에는 경중이 없는 법이오. 궁궐 안 높으신 분의 목숨이나 장터, 안악의 목숨이나 다를 것이 무엇이겠소. 그래서 강수가 산에서 캐온 약초 중 좋은 것은 궁궐뿐 아니라 소연에게도 보내주었습니다. 소연은 아버지 한명수의 약방을 이어받아 그 약초로 가난한 백성들의 병을 고쳐주었지요. 제때 약을 구하지 못해 목숨이 기울어가는 이들에게 소연의 약방은 마지막 희망이 되어주었습니다. 산은 여전히 말이 없고 귀신 또한 다시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지요. 강수의 약은 유난히 잘 듣는다고. 그러나 사람들은 그 이유를 굳이 강수에게 묻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이렇게 남습니다. 약초도 기다림으로 때를 맞춰 캐야 비로소 사람을 살리는 약이 되듯 사람의 살 또한 서두르면 화를 부르고 때를 기다리면 복이 스스로 찾아온다는 것을 말이지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늘 건강하시고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